네, 아마 많은 분들이 올 하반기 혹은 뭐 내년 초 경기 침체를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많죠. 그런데 오늘 한번 다른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주가를 떠나서도 일단 경기 자체가 경제가 중요해요. 경기가 중요하죠. 경기가 망가지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 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예. 요약한 게 맞습니까? 좀 좋은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부터도 네. 이 자리에서도 23년 경제는 경기 침체다. 네. 경기 침체 맞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험하지 못한 침체가 올 것이다. 경험하지 못한 경기 침체다라고 네네. 표현했었죠. 한국 네. 경제를 가지고. 사실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경기 침체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이에요. 지금? 예, 지금 경제가 지금 침체예요? 지금 경기 침체죠. 그럼 나 살만한데? 아, 또 망발 이렇게 아니, 하시네. 아니, 이게 보통 이렇게 아니,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뜻이 아니고 예. 저도 경기 침체 많이 겪어봤잖아요. 네. 근데 그 제가 정도는 아닌 것 같다. IMF 세대입니다. IMF 세대. 예. 제가 IMF를 고등학교 때 겪은. 예. 그리고 저희 이제 뭐 99학번들 97부터 그 형님들이 굉장히 불우한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살았어요. 야. 나는 경기 침체면 그런 건 줄 알았지. 그러니까 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네.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네.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진행자 분이시면 네네.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라는 단어를 명확히 구분하고 계실 텐데 아. 제가 아마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 완전히 다르다. 한심합니다. 한심. 완전히 다르다고 했는데 네. 경제 위기라고 해석하신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프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제가 아무리 가르쳐주면 뭐 한번 다시 한번 가르친다. 다시 한번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최근 경제도 2020년 이게 경제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는 소위 역성장하는 거예요. GDP가 전년보다 더 쪼그라드는 거. 마이너스로 가는 예, 거. 마이너스로 가는 게 보통 경제 위기고요. 0%대 성장하는 것도 경제 위기에 준합니다. 근데 경제 위기가 그거고요. 네. 경기 침체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L자로 꺾여 들어가는 거예요. L자로 꺾여 들어가는 경제. 지금 한국 경제를 1.4%에 비유하죠. 1.4% 수준의 경기 침체는 우리 경제 역사상 아직 없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 경제 위기가 4번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했는데요. 네네. 경제 위기가 4번 있었어요. 1980년 네. 5.1 쇼크 때 네. 이때 역성장했습니다. 네네. 마이너스 1.7%. 두 번째가 1997, 8년. 8년 네. IMF IMF 외환 위기 때 이때 역성장 마이너스 5.1%. 그때 힘들었죠. 세 번째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 예, 역성장은 면했어요. 0.8% 성장했으니까. 마지막으로 2020년 팬데믹 경제 팬데믹 위기. 때. 지금 그래프 보여드린 거. 이 역성장 이게 4번의 경제 위기예요. 근데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네. 23년 성장률이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여러 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지만 가장 안 좋은 경기였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MC님께서 네. 정확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 23년 경제가 네. 다른 어떤 경제 위기를 제외한 4번의 경제 그걸 제외해 놓고 보면 제일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24년은 그거보다 나아요. 좀 더 성장률이 높아진다. 예, 성장률이 네. 높아져요. 회복 국면이에요. 근데 23년 한 해도 쪼개볼 수 있겠죠. 네. 뭐 상반기와 하반기로 분기별로도 그리고 분기별로 쪼개볼 네. 수도 있겠죠. 쪼개보면 1, 2분기가 가장 낮아요. 어. 그러니까 3분기부터 경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숫자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번 네. 그래프 제시해드릴게요. 오해하실까봐 일부러 제가 이것은 한국은행 전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와 하반기를 쪼개면 상반기가 어쨌든 하반기보다 더 낮아요. 근데 상반기와 하반기를 쪼개면 유독 상반기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경기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장 어려운 국면을 지나는 국면 그게 23년 상반기라는 거고 네. 유독 이런 경기 침체 때는 우리가 고물가를 벗어났었거든요. 통상 경기 침체면 저물가예요. 네.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아, 근데 고물가야. 근데 고물가예요.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를 같이 만나는 경제.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경험한 거다. 근데 특히 그 경기라는 면에서 지금 6월 끝자락이잖아요. 네. 가장 어려운 국면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지점이다. 그래서 저는 23년 지금 2분기, 3분기 이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 이거죠?
제가 좋아진다는 표현을 네. 혹여나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네. 상저하고라고 하잖아요. 네. 저 상저하고는 적절치 않다. 표현 자체가. 네. 왜냐하면 오해한다 이거예요. 대중들은. 근데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저하저인데 둘 다 안 좋아요. 23년은 안 좋은 경제 맞아요. 근데 둘 다 안 좋은데 유독 상반기가 더안 극단적으로 좋다. 안 좋다. 그래서 굳이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상극저 하저. 아니 근데 저 예. 성장률은 네. 물가 같은 걸 감안 안 한 거죠. 물가 반영한 거죠. 실질 반영한 성장. 거예요? 실질 성장률. 그렇죠. 아, 실질 그래요? 성장률 개념이니까. 아, 그럼 명목 뭐. 성장률이 아니고 실질 성장률이면 지금 3% 명목으로는 3% 이상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될 수 그럼 있겠죠. 꽤 괜찮은 예. 거 아닌가요? 아니 과거에 네. 우리가 2019년이나 18년 네. 인플레이션이 낮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네. 아까 표를 보니까 네. 2% 초중반이던데. 네, 네. 2% 초중반이던데. 그럼 그러니까 그때 명목 23년 한 해를 놓고 보면 1.4%. 네네. 한 해를 놓고 보면. 그리고 24년 한 해를 놓고 보면 2.2% 정도. 요 정도로 추산합니다. 2.2에서 3. 요 정도. 네. 예. 실질 성장률이. 네. 자, 여튼 뭐 확실한 건 2023년 안 좋은데 네. 그 중에 상반기는 특히 더 안 좋고 네. 그래서 지금 하반기는? 현재 경기 침체인 상황이고 네. 하반기는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좀 나은 네. 그런 이제 6개월이 될 것 같다. 간략하게 이유를 말씀드리면 네. 어쨌든 그냥 우리 한국 경제를 비롯한 이제 세계 경제를 짓눌렀던 이슈들이 있잖아요. 짓눌 팬데믹. 22년, 23년 인플레이션. 여전히 예, 짓눌렸던 게 팬데믹 아직도 있었고 네. 네. 근데 그 이슈는 사라졌죠. 네. 팬데믹이라는 게 사라지잖아요. 그걸 이름하여 중국의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거고. 네. 그 이슈 사라지죠. 전쟁이라는 불확실성도 사라지고 있죠. 그리고 짓눌렀던 거 상반기에 많이 짓눌렀던 게 뭡니까? 인플레이션. 은행 파산이라든가 음. 금융 불확실성 이것도 사라지죠. 네.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을 놓고 또 불확실성이 고조됐는데 이 이슈도 사라지죠. 그리고 그 밖에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물론 아직 23년 내에는 목표하는 물가까지는 안 옵니다만 여전히 그 물가 상승률이라는 엄청난 압박, 심리적 압박 9.1%에서 3% 혹은 2%대 말로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걸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빠져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역시 이 경제를 짓눌렀던 압력이 종전보다 나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강도 높게 금리 인상했잖아요. 그 금리 인상 행보도 한두 차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역시 주식시장을 혹은 경기를 이렇게 하방 압력을 줬던 요소들이 하나하나 없어지는 과정인 거죠. 그런 것들이 완만하게 23년 상반기를 바닥으로 보는 거고 하반기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회복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인플레는 어떻게 보세요? 인플레는. 인플레이션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을 물어보시는 이유도 네. 그게 결국 금리 인상 행보를 얼마나 하는지 네. 그리고 금리 기업의 인하 비용. 있을 것인지 네. 예, 뭐 그런 것들 경기적인 측면에서도 네네. 마찬가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일단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그 PCE 물가입니다. 재밌는 현상이 지난 4월, 5월부터 다시는 근원 물가와 헤드라인 물가가 역전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률은 상당 부분 완화되고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은 근원 물가 상승 압력은 해소되지 않았다. 제가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제 기여도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좀 명확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식료품 물가의 기여도, 그러니까 9.1%라는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을 때 네. 그때 식료품 물가의 기여도가 1.5%포인트예요. 근데 이 기여도가 최근 5월을 향해서 오면서 기여도가 줄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에너지 물가입니다. 사실 22년 6월에 9.1%를 찍었었던 상당 부분 기여한 것, 그 물가를 만드는 그 거둔 것, 그것은 분명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물가인 거예요. 그죠? 네. 휘발유 가격. 근데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가 이미 3월부터 마이너스로 반전합니다. 오히려 물가 하방 압력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여도를 제외해놓고 나머지 보시면 근원 상품, 근원 서비스를 합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근원 물가죠. 근데 근원 물가는 보시는 것처럼 안 잡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이 고민하는 것은 어쩌면 23년 1, 2월까지만 해도 헤드라인 물가에 관심이 있었는데 네. 이제 5월, 6월, 7월 가면서 근원 물가가 잡히는지를
더 관전 포인트로 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사실 쉽게 안 잡힌다라고 해서 네. 네.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게 어찌 됐든 간에 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이니까 네. 근원에서 뺀 거고 네. 쟤들은 변동성이 없는 애들이니까 그렇죠. 계속 저렇게 쭉 가면 네. 금리 안 내려주는 거 아니야? 금리 인하 그래서 없다고 아 그래요? 제가 작년부터 아, 작년 이맘때부터 그러면 경기에는 계속 안 좋은 금리 인하 23년 연내 없다고 그거 기대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까먹었습니다. 예, 박재영 왜 이렇게 지사. 까먹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기대예요. 네. 시장의 기대가 이래. 네, 네. 근데 파월의 마음과 시장의 기대가 이렇게 달라요. 네네. 아마도 차장님은 네. 시장의 기대 측면을 대변해서 네. 특히 주식 투자하고자 하는 자 그렇죠. 혹은 금융기관 사이드는 그렇죠. 시장의 기대가 이미부터 근데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시장의 기대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네. 한번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3월 31일 날 기준으로 5% 밑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7월이 될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자, 4월로 넘어갑니다. 3월 31일에는 저렇게 예. 기대했고 근데 4월로 넘어가니까 그 인하 시점이 11월로 아유. 9월로 내려갈 거야. 그러다가 이제 6월로 오니까 5 밑으로 떨어지는 시점이 12월로 늦춰질 거야. 그리고 역시 최근에는 5 밑으로 떨어지는 시점이 24년이 돼야 될 거야. 점점 밀리는 거. 이거 그리고 6월 14일 마지막 기준 보면은 3월이 될 거야. 이게 뭐냐면 내년 3월. 예.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마저도 5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 구간은 올해 내에 이제는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 점점.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과한 기대였던 거죠. 23년 연초부터 금리 인하 있을 거라고. 근데 어쨌든 그 과한 기대든 그게 헛되지 않은 기대든 적절한 기대든 상관없이 그 기대감만으로 주식시장에 돈의 유입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괜찮은 거죠.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네.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나간다 라고 믿고 있고 한두 번 인상하는 게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이니까 기대만으로도 이미 주식시장에 돈이 유입되는 거라고 볼 수 아니, 있겠죠. 한두 번 더 인상을 시장이 지금 이미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인정하는 거죠. 아, 이제서는. 불과 지난 6월 FOMC 회의 날 그날까지만 해도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금리 인하 없다 혹은 뭐 금리 추가적으로 인상한다 해도 네. 그 말 그냥 믿지 않았죠. 그냥 아마도 그냥 기대 인플레이션을 뻥카요. 막기 위한 네. 행보일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두 번에 걸친 이 청문회를 거치면서 확실히 믿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연준 위원 모두가 네. 한두 번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동의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네. 거죠. 아니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네. 주식은 그것 때문에 오른다 치고 네. 이제 경제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금리를 안 내려주면 네. 아무래도 높은 기준금리 때문에 기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경기가 좋아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요런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너무 좋은 말씀 네. 주셨고요. 물론 은행 망한 것도 사실 이런 것들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다 이게 네. 관련되죠. 모든 것들이 이 물가 금리와 연동되는 일들인 거죠. 정확히 네. 보고 근데 계십니다. 금리를 안 낮춘다고 하는데 경기가 더 좋아진다라고 네. 이야기하시니까 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냐? 그러니까 네. 네. 의외로 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있는 동안 네. 물론 시중금리가 다시 반등하죠. 최근에 시중금리가 다시 반등하지만 시중금리의 정점마저도 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22년 10월 11월이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무슨 말이냐? 시중금리가 먼저 선행해서 올랐고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동안 계속 떨어졌어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아라는 기대가 또 시중금리를 다시 올리죠. 네. 근데 그 올린다 한들 정점은 이미 찍은 거예요. 특히 주택담보대출금리나 전세담보대출금리는 더더군다나 네. 정부의 통제하에 다시 반등하지 못하게 막을 거라고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거 다시 반등시키면 네. 정말 큰 실패를 볼 겁니다. 왜냐하면 역전세난이 앞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요. 특히 또 한 가지는 아마 이 자리에서 한 1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금 유출이 막 일어나고 네. 한국 주식 많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역전되면서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역전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약 6개월 역시 주식시장도 선행하지만 네. 외환시장도 선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환시장도 역전될 것 같아 하면서 달러 사자. 그리고 역전된 채 1.5%포인트, 1.75%포인트 격차를 벌이면서 이제 다시 수익 실현하자. 그러면서 오히려 강달러가 꺾이죠. 이런 현상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선행한다는 것을 명확히 또 역시 외환시장에서도 주식시장만큼이나 명확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이 금리는 우리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나요? 아니면 뭐 물가 생각하면 높은 수준 아닙니까? 네. 이미 기준금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크로스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던 게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무성할 시점, 그 시점이면 아마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 실적치가 크로스되는 지점. 네. 지금 크로스 됐죠. 네. 이미 네. 크로스 됐죠. 이미 그러니까 그 지점부터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무성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기준금리가 어쨌든 물가 상승률 그 실적치보다 높고 네. 다만 근원 물가가 안 잡히고 있으니까 근원 물가를 잡기 위해 근원 물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근원 물가에서도 근원 재화 물가가 있고 근원 서비스 물가가 있는데 네. 근원 서비스 물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고용이 정확하십니다. 무너져야죠. 예, 고용이 무너져야만 합니다. 큰일 났네. 그러니까 고용이 네. 우리가 용인할 만큼의 무너짐. 그러니까 너무 크게 무너지면 안 되지만 용인할 만큼, 유인할 만큼의 고용 침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질 임금이 상승세가 둔화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자리가 100개 창출돼요, 만약에. 근데 일을 원하는 잠재적 노동력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에요. 네. 그럼 100개의 일자리는 다 채워지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일자리가 10개로 줄어요. 10개로 줄면 임금이 싼 것도 다 채워지겠죠. 제가 살짝 반대로 얘기했네요. 일자리가 100개인데 네.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10명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상단의 임금 높은 수준으로 다 채워지겠죠.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지 못해요. 네. 근데 일자리 공급이 아예 5개로 줄어요.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10명인데 그러면 가장 낮은 일자리도 채워지겠죠. 네. 이런 과정이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자리 공급 자체가 줄어야 된다. 이게 바로 고용 침체인 거죠. 그 고용 침체가 어느 정도 유인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그렇죠. 고용 침체를 어느 정도는 유인하는 겁니다. 지금은 고용이 너무 과하게 좋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의 고용 침체가 와야만 그래야 물가가 잡힌다. 네. 근원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면 적당한 수준의 경기 침체를 유인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렇게 볼 금리 수 높게 유지하면서 기업들을 어렵게 만들면 얘네들이 고용을 줄일 테니까 그렇게 해서 물가 잡는 거예요? 적어도 신규 일자리가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신규 사업 투자가 위축되죠. 왜냐하면 기업들의 신규 사업 투자 여부는 금리가 잣대예요. 네. 왜냐하면 신규 사업 진출해서 대출해가지고 하는데 이 사업 하는데 5%벌 것 같아요. 근데 금리가 5%야. 금리가 5%. 그러면 그 사업 안 맞는 게 한다는 없죠.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 진출 여부가 결국 금리가 낮아버리면 할 사업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신규 사업 투자를 안 하고 생산 설비 용량을 안 늘리고 네. 이런 것들이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가 줄어드는 과정인데 그게 경기 침체인 거고요. 그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고용 침체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물가를 잡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경로는 고용 침체가 임금 상승률을 떨어뜨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고용 침체는 곧 소득 침체고요. 소득 침체는 곧 소비 침체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가 둔화되니까 수요가 둔화되니까 또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서비스 있죠. 물가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미국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물가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물가를 잡기 위해서 네. 적정한 수준의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거라고 판단할 수 그럼 있겠죠. 내년에 경기 침체가 더 오겠네요. 아니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네. 금리의 이제 라스트 댄스라는 표현처럼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이 머지 않았다고 여러분들 판단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 한 22년 3월부터 해서 5%포인트를 올렸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0.5%포인트를 올린다 하더라도 그게 큰 부담이 아닌 거예요. 이제 거의 금리의 정점이 다가오고 그리고 기준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기준금리로 인해서 시중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건데 시중금리라는 면에서 이미 정점 찍고 추가적으로 그걸 더
올라가기까지는 않기 때문에 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것들이 있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불확실 요인들이 다 사라지네. 중국 리오프닝이 있네. 그럼 신규 사업 해야 되겠네. 하면서 생산성 용량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조금씩 매우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근데 지금 고용이 너무 좋잖아요. 네. 현재까지도. 네. 근데 이 고용이 안 잡히면 안 된다면서요. 네. 이 고용을 잡기 위해서 연준은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거나 네. 조금 더 높일 가능성도 있고. 네. 그러면 어쨌든 현재 고용이 무너지려면 침체가 와야 되고. 침체가 와야 되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고용 침체를 네. 소위 뭐 글로벌 금융 위기나 아까 계속 경제 위기 이후에 나타나는 고용 침체 그건 뭐 또 고용 위기라고 표현해 볼까요? 네. 그런 것들을 유인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소프트하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로우 그렇죠. 다운.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면 네. 실업률 지표로 판단했을 때 지금 실업률이 나름 급등했는데 그래봐야 3.7%면요. 아직 이 보세요. 22년 8월, 22년 10월 이 당시의 실업률 수준이에요. 사실 그리고 3.7%는 말 그대로 완전 고용입니다. 3.7%도 네네. 기준이 보통 4%였잖아요. 예, 과거에는. 4.5% 정도로 네.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4.5% 수준에 요 정도도 괜찮은 고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실업률을 유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나오는 거는 경제에 뭐 큰 악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그렇죠. 미국 경제 관점에서도 네네. 뭐 계속 뭐 의외로 뭐 미국 경제가 우리 FOMC 성명서 같은데도 정확히 표현했잖아요. 우리 네네네. 이코노믹 그 액티비티가 뭐 굉장히 로버스트하다. 고용 시장도 굉장히 강하다. 뭐 은행 시스템도 네네. 뭐 매우 뭐 리질리언트 회복력까지 있다. 뭐 사운드하다, 건강하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물가와 나머지 요소, 그러니까 물가 안정, 경기 안정, 금융 안정 이 세 가지 면에서 네. 물가 안정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는 다 이미 괜찮다 이거예요. 네네. 어느 정도 더 부정적 영향을 받아도 된다. 아직도 요거 제끼고 네. 물가 안정만을 위해 달려가도 된다 하는 액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네. 미국 내 그 고용이나 뭐 물가나 이런 것들을 그 연준과 뭐 저 정부가 아주 미세 조정을 파인 튜닝하면서 네. 조금씩 보면서 그 수치 나오는 거 막 다 따져갖고 할 텐데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금리 결정한다든지 네. 뭐 재정 정책을 어떻게 쓸 할 텐데 네. 그들이 우리 사정을 봐주면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사정대로 가긴 가는데 그들은 이제 그들 사정에 잘 맞게 하되 네. 그 바뀌는 수치들이 우리랑은 좀 안 맞거나 우리한테는 크게 피해가 갈 수도 있잖아요. 갈 수 있죠. 혹시 그 상황이 예측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네. 미국이 지금도 1.75%포인트 차인데 네. 이것도 역사상 최대치인데 네. 여기서 더 벌어진다. 2%포인트, 2.25%포인트. 요렇게 더 벌어지면 정말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강달러가 또 나오고 그때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게 제일 큰 걱정이잖아요. 네. 그 지금 네. 그 교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거에 대한 임계치가 있다고 보세요? 뭐 이야기할 때는 100bp 넘어가면 큰일 난다 그랬는데 지금 계속 더 벌어지고 이게 200bp가 넘어가게 생겼어요. 이러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네. 큰일 안 난다고 해왔었고 아무리 이렇게 앞에 해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bp, 300bp 돼도 네 작년 이맘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선행적으로 강달러가 오는 거죠. 강달러는 잘 생각해 보시면 거시경제 지표들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 국제 유가가 정점 찍고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 하는 지점이 10월이었어요. 22년 10월. 네. 22년 10월쯤에 이제 국제 유가는 더 이상 정점을 업데이트하지 않을 거다. 그게 정점이었어라고 믿어요. 그리고 10월 정도가 22년 6월 7월이 물가의 정점이었어요. 미국 기준으로. 라고 확실히 믿어요. 그러니까 물가 정점론이 부상하죠. 네. 9월 10월에 국제 유가 정점론이 부상하죠. 이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무슨 론이 부상하냐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들어갈 거야. 계속 자이언트 안 할 거야. 그게 22년 10월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주식시장에 다시 돈을 유입시키고 지점이죠. 그러니까 주가 저점인 거예요. 22년 10월이. 역시. 그러니까 환율도 22년 10월이 정점인 거예요. 킹달러. 네. 그러니까 이런 거시 지표들이 정확히 같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1.75% 포인트까지 벌어진다고 해서 추가적인 강달러나 자금 유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어떤 생각을 또 하냐면 2%는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금리 차 2%는 네, 2% 포인트는 네. 왜냐하면 역시 외환 시장도 심리적으로 움직이고 1.75% 포인트는 우리가 예상한 거였어. 하니까 수익 실현을 하지만 더 그거보다 더 벌어진데 이 생각은 포지션을 바꾸는 거야. 그렇죠. 포지션 또 바꾸는 거죠. 또 바꾸는 지점이라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22년 10월만큼 킹달러가 나오진 않겠지만 다시 한번 강달러가 또 나오거나 자금 유출이 다시 일어나거나 네. 주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23년 연내 상반기 내내 순 자금 유입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기적으로도 이제 유출이 일어날 시점이 거의 와갑니다. 그러니까 주기를 믿는다고 가정하면 네. 그런 관점에서도 순 유출이 있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나라 뭐 미국 이제 뭐 미국이라고 치고 우리나라 현재 놓여져 있는 이 상황에서 네. 올해 내년쯤에 자산 시장의 변화는 크게 어떻게 좀 보세요? 예를 들면 주식 시장이 있을 거고 네. 뭐 채권, 채권 그다음에 시장이 부동산 있고, 네. 요 정도가 뭐 제일 큰 덩어리일 것 같은데 네. 각각 세 개는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네. 보십니까?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네. 경기도 회복이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아까 제가 오해하지 마시라고 네. 저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만 나은 경기는 하반기가 그러니까 하반기 경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지지부진한 회복세 경기가 그리고 역시 금리라는 면도 추가적인 인상은 있지만 그래봐야 찔끔 네. 이런 느낌이니까 지지부진한 금리 인상인 거예요. 역시 그런 것들도 반영되듯이 주식시장도 지지부진한 이런 박스권에서 박스권을 살짝 넘는 그런 분위기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이 특히 재밌습니다. 부동산 시장. 네. 어제 지금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어젯밤에 최욱 씨랑 그거 가지고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쪽에서 네. 부동산 가지고. 네. 근데 부동산 시장이 네. 역시 마찬가지 반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3년 3분기가 네. 그래요? 반등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반등하지만 지지부진한 반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반등. 그러니까 여러 거시지표 저는 거시경제적으로 보니까 네. 여러 거시지표들이 같은 뉘앙스의 흐름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 부동산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 네, 저는 이거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하나 이거 보여드릴게요. 네. 집값이 말이죠.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침 업데이트했는데 뭐예요 이게? 그림 이게 서울시 각 등락률? 구별 집값 등락률이에요.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 네. 이 등락률이 지난주 대비 얼마나 떨어졌나 얼마나 올랐나. 근데 짙은 파란색이 가장 강하게 떨어지는 지점이에요. 대부분 어디예요? 22년 10월에서 23년 초죠. 네. 이때가 몰려 있잖아요. 짙은 파란색이. 그러다가 하얀색으로 바뀌죠. 네. 근데 재밌게 송파구가 플러스로 반등한 게 지금 8주째입니다. 오. 송파구가 주간 단위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오르고 지난주도 오르고 그리고 최근 송파구를 보시면 오름세도 강해지죠. 보시는 엄청 것처럼. 많이 올랐네요. 예. 그다음 강남구가 6주째 반등한 거예요. 그리고 반등세도 좀 더 세지죠. 0.15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네네. 그다음 종로구가 4주째 반등합니다. 종로구? 종로구도.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진 데이터를 그대로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네. 뭐 한 게 아닙니다. 부동산원이에요, 아니면 KB예요? KB입니다. KB. 예. 오. 지금은 부동산원 데이터를 보여주면 일단은 반박하고 들어가셔서 부동산원 데이터를 안 보여드립니다. 아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반박을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네. 왜 반등할 때 통계 가지고 물고 나오죠? 하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네네. 하락할 때는 통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다가 아. 반등할 때 왜 그제서 통계를 지적하죠? 전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네. 그 통계는 하락할 때나 반등할 때나 똑같은 통계인데 양쪽이 다. 똑같은 통계예요. 근데 왜 반등할 때 나의 주장과 다르기 때문에 통계를 지적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는 같은 항상 통계이기 기준이 때문에 돼, 같은 같은 걸로 통계이기 해야지. 때문에 네. 이제 와서 지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계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그냥 이게 논의가 엇갈려져 버려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네. 그다음 재밌는 게 광진구 그리고 마포구 서초구 그리고 양천구까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나머지 주들도
반등을 시작하죠. 조금씩 확산되는구나. 그래서 지금은요 서울시 집값 등락률이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지난주보다 마이너스. 아직도. 전체적으로 보면 예, 서울시 전체 집값이. 시장 전체 평균을 이게 보면. 무슨 뜻이냐?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네. 우리 반에 10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10명의 학생이 다 떨어지다가 성적이 한 명의 성적이 반등이에요. 반등한 겁니까? 아니죠. 2명의 성적이 반등한 거 아니죠. 네. 4명의 성적이 반등해도 반등한 게 아니에요. 근데 5명이 성적이 반등하는 지점은 변곡점이에요. 6명이 반등한다 그러면 그건 반등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거의 4, 5를 왔다 갔다 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반등한 건 아니에요. 네. 아직 바닥 안 왔습니다. 서울시 집값도 전국 집값도. 그러나 3분기 정도면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전국 가격으로 통칭해서 평균 가격으로 환산하면 이 그래프가 나옵니다. 지난주보다 얼마나 올랐나 떨어졌나. 근데 그 바닥이 마이너스 0.48%예요. 등락률의 바닥. 네. 물론 집값의 바닥은 지금보다 다음 주가 더 바닥이겠죠. 네. 여전히 마이너스 등락률이니까. 근데 등락률의 바닥은 이미 22년 말이에요. 근데 이 등락률이 많이 0에 가깝게까지 왔습니다. 500만 원 빠지다 400만 원 빠지다 지금 100만 원 빠지다 그런 이렇게 한다는 느낌이에요. 거죠? 예, 여전히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0에 가깝게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부동산 시장만큼은 주식 시장처럼 어제 올랐다 오늘 내렸다 하는 그런 장이 아니라 추세가 있다. 항공모함처럼 오르는 구간이 있고 떨어지는 구간이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저는 0을 통과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또 몇 가지가 쭉 있는데 뭐 질문 주시면 하고 하겠습니다. 약간 좀 실망스럽습니다. 왜요? 지금 교수님인데 예. 약간 기술적 분석을 하셨는데 아니요, 아니요. 펀더멘털을 이야기해 주. 왜 반등이 나오고 있고 네. 뭐 때문에 올라오고 그것도 얘기해 주시죠. 그런 그거 지금 걸 이야기를 해 그 주셔야죠. 질문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 제가 날카롭죠.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예. 지금 이게 빠지다 멈췄으니까 오를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요. 실망스럽다는 표현은 제가 실망스럽네. 아 서로 실망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서로 실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왜 그런지를 설명해 네, 달라고 그 하면 왜를 딱 설명해 좋을 주셔야죠. 텐데, 그러니까. 그죠? 예,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파트 매매 가격의 변동률은 네. 가장 그 가격 자체이기 때문에 역시 주식 가격도 수요와 공급, 국제 유가도 수요와 공급, 모든 게 수요와 공급인데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도 역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수요와 지금 시간 관계상 먼저 간명한 데이터부터 보여드리면 네. 네. 일단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 뭘까요? 그게 미분양 주택이에요. 미분양 주택 건수는 수요와 공급을 여실히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는 미분양이 생기고 쌓이죠. 수요가 많을 때는 미분양이 사라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릴 때 가격 등락률을 보고 싶으실 때 대리 변수로서 차용할 만한 게 미분양 주택 건수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그래프가 거의 비슷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미분양 주택 건수예요. 2020년에 미분양 주택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해소되죠. 네. 그리고 정말 극단적인 그 시장 재고밖에 안 남죠. 이게 가격 등락률이 치솟던 구간입니다. 20년, 21년.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그래프. 네, 이 그래프랑 유사하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에 미분양 주택 건수가 다시 치솟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죠. 그리고 최근 22년 말 기준으로 7만 5천 호 정도의 정점을 찍고요. 물론 기준선은 6만 5천 호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네. 시장에서 건설 시장에서. 근데 위험 구간이죠. 6만 5천 호는. 네. 근데 7만 5천 호에서 7만 2천 호로 떨어지고 7만 1천 호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6월 30일 정도에 다음 통계가 나오는데 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6만 5천 호를 향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시경제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게 6만 5천 호라는 기준선을 통과하는 지점이 매매 가격 등락률이 0을 통과하는 지점과 만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아요. 23년 하반기 내내 계속 하락한다라고 네네.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거 중에 하나는 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분양률이 떨어져서다. 왜냐하면 분양해봐야 시장이 안 좋으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아. 분양을 다 안 한 거다.
예를 들어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이 100개인데 그냥 50개만 분양하는 거다. 그래서 미분양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자면 여러분들이 아무 아는 건설사의 평범한 임직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장이 안 좋으면 분양률을 줄여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계속 안 좋으면 분양률을 그때부터 늘릴까요? 계속 줄이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분양률이 지금 줄어든 이유가 시장이 안 좋아서였고 앞으로도 건설사들이 판단하기에 시장 상황이 안 좋다고 판단한다면 계속 분양률을 줄여나갈 거예요. 그렇겠네요. 늘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건설사도 역시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린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분양률이 지금 떨어진 채로 계속 유지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수요를 봐야 됩니다. 저도 좀 전에 제 채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수요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변수를 먼저 우선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변수 하나가 구매 여력입니다. 네. 뭐 100가지 변수 중에 두 개만 꼽는 거예요. 네네. 구매 여력과 구매 의사. 그러니까 구매 여력이 우리 정영진 씨는 있어요. 네. 100억 자산이 있어요. 아, 근데 더 있죠, 더 있죠. 근데 10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단 말이에요. 10개 근데 사죠. 여력이 있다고 반드시 사진 않아요. 그렇죠. 구매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구매 의사. 그러니까 구매 의사든 구매 여력이든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이게 곱하기 관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0이에요.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구매 의사를 봐야 되는데 구매 의사를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믿음, 그 기대감. 그건 저의 기대감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기대감을 네. 평균한 값이 있겠죠. 네. 그게 주택가격 전망 CSI예요. 그 데이터가 그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질문하신 거 조금 후회하시죠? 자 보겠습니다. 주택가격 전망 CSI는 네. 소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가구가 평균적으로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 같아라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100을 기준으로 100을 밑돌면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주택, 유주택 상관없이 이거는 다 포함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네. 그러니까 이거의 바닥을 찍은 게 22년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요, 거시 지표들 굉장히 재밌게도 다 맞아떨어져요. 네. 22년 10월 11월이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정점이에요. 그리고 매수 심리가 앞으로 오를 거라는 구매 의사도 바닥인 거예요. 그리고 미분양 주택 건수도 그때가 정점이에요. 가격 등락률도 아까 마이너스 0.48%로 가장 낮았어요. 거시 지표들이 다 톱니바퀴처럼 같은 걸 설명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매 의사가 이게 100을 통과하는 지점이 7, 8월 정도에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는 거고 투자도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관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반기 내에 100을 통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100을 통과하는 지점이 오니까 미분양 주택 건수가 줄어드는 거다라고 저는 설명드려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23년 하반기는 0을 통과할 것이다. 등락률이. 그러니까 바닥을 형성해 나가는 구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거는 어떻게 보시면 끝으로 짧게 그 네. 요 하락 쪽을 좀 더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또 하나의 이유는 네. 지금 이제 2021년 말 요쯤 이제 참 주택 가격이 좋았잖아요. 예. 근데 그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전세가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높을 때인데 네. 그 전세가가 이제 2년이 지난 시점이 이제 지금 만기가 다가오고 되죠. 있고 역전세난. 예, 그 역전세난 나오면 이제 전세가 못 돌려주는 집주인들이 네. 생기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집을 팔든지 뭘 하든지 네. 방법을 찾아야 공급이 되는데, 많아진다. 좋습니다. 네. 예. 그 경우에 역전세난 그 자체는 네. 기본적으로 집값을 올리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하방 압력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하방 압력도 있고 수많은 상방 압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무슨 힘이 더 큰가가 주택 가격을 결정짓겠죠. 네네. 근데 당연히 역전세난은 하방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 상승률도 지지부진하게 반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거시적인 지표들이 지지부진하게 반등한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제가 보고 있는 스탠스는 역전세난이 의외로 그렇게 대란까지는 안 온다. 아 그래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물론 전세 가격은 2년 전 가격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그래프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이 빨간색 아까 보여드렸던 게 매매 가격 등락률인데 이 파란색 그래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 파란색 그래프가 전세 가격 등락률이에요. 네. 네. 거의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 등락률도 23년 3분기부터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세 가격이 충분히 많이 조정돼서 다시 월세 선호 현상이 전세 선호 현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전세담보대출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부동산 관련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네. 정부가 통제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시중금리 전반적으로 반등할지라도 전고점을 통과하지는 않겠다라고 가정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동산 대출의 경우에는 그 정점 이후로 다시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월세 선호 현상이 끝나요. 다시 전세 선호 현상으로 가요. 네네. 그만큼 전세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전세 가격이 반등하기 때문에 의외로 그렇게 강한 전세 대란이 역전세 대란이 온 100만 가구의 위험 가구라고 하는데 그 100만 가구는 이제 상징적인 숫자예요. 네. 전세 가격이 뒤집힌 가구. 근데 뒤집혔다고 해서 다 돈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돈이 넘쳐나는 그 자산가들도 많아요. 네네. 그 중에 분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전세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전세 수요로 연결된다라는 것까지 생각하고 제도적 장치. 자, DSR을 완화하는 것을 긍정한다, 부정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런 제도적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대란을 피해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생각한다면 강한 하방 압력까지는 아니다.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 매매 가격 등락률은 항공모함처럼 반등하는 기조로 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네. 강한 반등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전반에 또 경기와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여쭤봤고요. 마지막에 부동산까지 자산시장에서 좀 여쭤봤는데 아마 요 김광석 우리 실장님의 네. 말씀이 많이들 도움이 아마 좀 되셨을 겁니다. 판단하시는데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자, 오늘은 올 요정 때- 예. 올 때 지하철 타고 오시지 저요? 않았어요? 네. 저는 운전해서 왔습니다. 아, 왜 그런 거 여쭤보시죠?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오시는 줄 알고. 또 실망했습니까? 운전해서 실망했습니까? 집 떠나와 네. 열차 타고 오셨는지 알고 나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준비했단 말이야. 아, 김광석. 아, 그 노래를요? 집 나와 떠나와 열차 타고. 요거 준비하셨다는 거죠? 요거 준비했는데. 그건 지하철이 아니라 기차잖아요. 지하철도 열차죠. 아, 그렇군요. 네. 아유, 그거 입 간지러워서 어떻게 참으셨어요? 나 1시간 내내 이거 해야 되는데 언제 그거 치고 생각나- 들어가지? 아유. 지금 많이 계속 웃고 그거 계실 것 생각하고 같습니다. 있어요. 네. 자, 우리 김광석 실장님. 일어나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